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연구원 한은영입니다. 작년 2020년 8월 위기가구 발굴 랜선 세미나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 랜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랜선 세미나는 저희 복지재단에서 수행한 2020년 광진구 복지욕구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광진 주민 복지 욕구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랜선 세미나 촬영 영상이 향후 지역사회 내 복지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욱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국 종합사회복지관 한은경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광진주거복지센터 한선혜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진구 복지정책과 최윤정 주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진복지재단 구혜영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혜영 이사장님은 오늘 광진 주민 복지 욕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작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의 환영사 및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구혜영입니다. 그리고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우리 광진복지재단의 랜선 세미나 광진 주민의 복지 욕구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는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 분석, 그리고 서비스 환경 분석,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설문조사했었던 이용자의 실태와 욕구 조사,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복지 실책 사례들, 그리고 광진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들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은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복지의 여러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고, 특히 욕구가 다양하고 또 사회의 양극화, 사회 갈등, 또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지출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 욕구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 연구가 수행됐고요.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중장년층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가구 형태의 모습들, 또 계층들의 그런 문제 욕구를 가진 그런 대상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새로운 복지 전략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진구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사 그리고 복지 데이터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광진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거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다양하게 되어질 수 있는 복지 욕구의 어떤 인구라든가 또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새로운 서비스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사와는 좀 달리 저희들 복지재단의 조사들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기도 했겠지만 더욱이 우리 광진구에 있는 3개 복지관, 즉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 그리고 중곡복지관 3개 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문제들이 무엇이고 욕구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좀 다른 차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저희들이 굉장히 저예산, 그러니까 360만 원 정도로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 정도의 비용만 들여서 만든 아주 저예산의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와는 좀 다르게 저희들은 그 실태 조사의 어떤 그런
그 양적인 측면에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영향 요인까지 저희 분석을 해서 좀 더 그 만족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요인들이 무엇인지까지 분석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과는 좀 차별화된 연구로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중앙정부는 그렇다면 복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살펴봤는데요.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그리고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또 2018년도 보건복지 백서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검토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을 봤으니 그다음에 서울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2020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 그리고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그리고 제2기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 그리고 서울시민 복지기준 2기,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추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복지 정책이 광진구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중앙 받고 서울시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광진구 봐야 되겠죠. 광진구의 복지 정책은 주로 이제 민선 7기 주요 계획, 그리고 광진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리고 광진구 2020 주요 업무 계획 등 뭐 다양한 형태의 광진구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역시 이제 광진구 내에도 굉장히 서비스의 중복이고 또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복지 계층의 욕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들 뭐 이런 것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각 권역별로 인프라 차이가 많고 특히 지역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위한 이런 부분 그 조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광진구 내에 미스매치 되는 욕구와 그리고 시설 환경들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적인 접근도 이제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의 어떤 그런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보를 알지 못하면 특히 뭐 이런 최첨단의 기기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그런 대안들, 뭐 제언들 그리고 욕구조사 안에 그런 문항들을 넣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얼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정신건강 쪽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어떤 역할들 또 내지는 기존 시설들이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광진구의 인구사회학적인 분포에 따라서 조금 환경을 좀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광진구의 아동입니다. 광진구는 서울시보다 약간 아동수가 좀 작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래서 이 아동들이 좀 작긴 하지만 실제로 영유아 대비 보육시설을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정원들에는 우리 광진구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공공보육시설도 광진구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수는 이제 좀 더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보육시설은 작지만 유치원 수가 그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용률은 거의 이제 뭐 보육시설과 정원 현원의 이용률은 거의 비슷한 걸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인데요. 광진구에 청년 사실 대학가가 많고 또 교통의 어떤 요충지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세에서 39세당의 인구가 굉장히 34.2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광진구가 상당히 젊은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복지 대상인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라든가 주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청년이 혼자 사는 경우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1인 가구의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전체
가구 수의 46.33%면 이거 거의 반 이상 반에 가까운 수가 지금 혼자 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다 아시다시피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 뭐 특히 코로나19로 더 많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관계망 형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 우리 중곡 관장님 오셨지만 중곡 복지관에 위주로 해서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인인데요. 노인 이제 들여다 보시면 노인이도 광진구의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양 시설들 조금 보시면요. 광진구가 노인수 대비 노인 요양시설이 좀 큰 편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노인 또 공동생활 가정의 어떤 정원들도 뭐 이제 서울시랑 거의 비슷하고 또 주야간 보호 서비스 정원은 비슷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요런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요양시설은 이용률이 서울시보다 훨씬 더 높은데 그리고 요양 공동 가정 생활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시설들이 잘 꾸며져 있고 노인들이 시설에서 잘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방문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이라는 것은 집에 재가로 있으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서비스는 낮고 반대로 시설들이 잘 확충돼 있어서 시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애인입니다. 광진구의 장애인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광진구의 장애인의 이제 보통 복지관에 이제 그런 비율 1000명당 복지관이 얼른 몇 개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거의 뭐 한 40% 정도가 이렇게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장애인 그 대신 장애인 보호시설 같은 것들은 조금 서울시보다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낮은 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광진구 내에 장애인 관련된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주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지금 현재로 그렇게 많은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광진구에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특히 여성 가구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증가율은 완만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소득 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광진구 기준의 인구수 대비 2.7%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서울시에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이제 주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곳보다는 떨어지는 비율이지만 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분의 비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충 내용들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수급자를 좀 동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시 중곡사동에 가장 많은데요. 그것은 중곡사동이 일단 인구수가 많습니다. 광진구 인구수가 제일 많은 곳이 중곡사동과 그리고 광장동인데 중곡동은 일단 인구가 많고 또 수급자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겠고요. 가장 잘 살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광장동이 역시나 수급자는 작다. 그리고 자양 1동도 의외로 수급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건의료 쪽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광진구 주민들의 건강 상태 이제 알 수 있고요. 이 건강 상태가 결국은 뭐 의료 비용 지출 뭐 이런 거랑 관련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흡연율 높아요. 이거 이제 보건소에 일이 정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음주율 좀 높습니다. 그리고 걷기 실천율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진구가 한강도 가까이 있고 아차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낮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좀 높게 나오죠. 그리고 우울감과 이런 자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 또 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 건강 수준은 뭐 서울과 비슷하고 약간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또 확연히 알 수 있는 게 방문가정, 보건소에서 방문가정도 광진구가 현격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소 환자 수도 작죠.
그래서 이 보건 쪽에 훨씬 더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 정보, 특히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정보 쪽인데요. 기관당 학습자 수가 서울에 비해서도 훨씬 또 낮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인프라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접근성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실제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 기관은 광장복지관, 자양봉 중곡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조사원은 사회복지사가 면접 설문조사입니다. 다소 용어가 좀 어렵거나 내용 설문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 그것은 우리 복지사 분들이 일일이 그 대면을 통해서 면접 설문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 설명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 753명이 이루어졌는데 유의할당 표집을 통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노인, 주민,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까지 이렇게 폭넓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 뭐 서비스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수준이라든가 욕구라든가 또 지역사회는 또 어떻게 참여하고 또 본인들의 삶의 수준과 또 지역 공동체 의식 수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일반적인 상황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욕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결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역시 어르신인데 저희들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광진구에 어르신들이 좀 많은 그 응답자를 실질적으로 응답자가 좀 많이 바이어스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어르신들의 욕구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유아나 아동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율이 작다 보니까 더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영유아나 아동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좀 어려운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제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건 여기서는 이제 2.98이라고 하는 지식 정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알지 못하면 또 접근하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서비스 이용자분들이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2.89 그래서 조금 평균보다도 더 낮으니까 한 이 정도면은 한 5, 60점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어떻게 외부 지원을 좀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한 부분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주거 부분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지식 정보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상담 부분에서는 사회관계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질문에서도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는 이제 돌봄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광진구의 여러 가지 센터 뭐 위주로 해서 돌봄을 하러 주로 이제 가는 거죠. 자기가 돌봄 받으러. 그게 아니라 사실 돌봄은 찾아와 주어서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찾아가는 게 많으니까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돌봄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죽어도 집에 와서 이제 고쳐야 되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기관 안내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교육이라든가 지식 정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부분에서는 정말 재밌는 게 바로 안전과 환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는 의외로 주민들이 밤늦게 다니고 이러면은 지역이 어둡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를 좀 물어봤는데요. 여기도 알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종교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종교활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용자분들이 서비스도 받지만 사실 종교활동과 또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향후에 뭐 참여할 그런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3.30 정도, 그러니까 높지 않은 편이고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임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도 이제 우리 광진구의 많은 주민들이 한 20년 이상 광진구에 살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 의식도 상당히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만족도는 3.3 뭐 이 정도면 높지 않은 것이지만 지역 공동체 의식 3.34 정도면 또 다른 지역에서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영향관계 이제 뭐 지금 시간상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경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기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 공동체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 의식이 좀 높으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주민들이 막 도와주니까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덜 쪼들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거에 이제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지역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의사, 사회적 관계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식 정보 영향 요인은 지역 사회 참여 의사,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경제 상황, 그리고 문화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그리고 경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관계, 뭐 경제적 상황이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경제적 상황은 이제 약간 지역사회 내에 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건데 비해서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마을 공동체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회가 만족도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오히려 공동체의식, 사회관계, 뭐 이런 지역사회 활동 참여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에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하지 못했고요. 좀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기관, 13개 기관 합쳐서 31개 기관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원이 더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맞춤형 기관 시설 특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기관의 어떤 그런 이용자들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공공성 책임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지 욕구 실태 조사의 재현 부분으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해외복지 시책들 좀 연구 보고서에 담아서 우리 광진구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아동, 뭐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청년 뭐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대상별로 구분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뭐 몇 가지의 이제 추진 방향들 뭐 설정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복지는 손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현금형 복지로 많이 가고 있는데 현금형 복지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돈이 다시 쓰여져서 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또 그걸 저축하에 두는 형태,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 돈을 굳이 지금 쓰지 않겠다 그래서 또 계속 이렇게 쟁여놓는, 그래서 경제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는 금전과 서비스를 같이 줘야 된다. 뭐 누구는 그걸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회라는 게 그래서 목표인 것이고요. 서비스, 그래서 정말 좋은 인력,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활동보조인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복지 인력들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변화돼야만
지역사회 내에 복지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고 긍정적인 사회를 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인 대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조직 발굴, 연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접근성, 지속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체감하는 그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끊임없이 지역사회 의제를 소통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광진구 같은 거 시민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광진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의제들을 발굴하고 또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관과 민이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우리 광진이 또 학교도 많으니까 민관 학 뭐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복지에 많은 그 선진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 도덕적 해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복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투명하게 제공되는 전달 체계 그리고 다시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 수급 뭐 이런 것도 건전하게 모니터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말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모습도 가질 수 있어서 이 복지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런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돈이 이 서비스가 누구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지고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세대 간의 이전 그 세금에 대한 이전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나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서비스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사랑과 관심이 담겨진 그런 손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복지에 필요한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영유아 돌봄 기능을 위해서 공공보육시설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정도 그것도 이제 복지관도 이런 센터 형태가 아니라 종합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건 이 부분이 좀 다른 서울 지역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비스 확대로 인프라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겠고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은 그 밀집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식 같은 그런 인프라도 필요하다라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뭐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또 정보 활용. 그래서 광진구의 복지가 다른 곳과 다른 것은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와 접근하지 못하면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 또 다른 그러니까 소득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아니라 정보 양극화로 인해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언택트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복지 욕구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말 예산, 공간 확보 뭐 이런 것들이 잘 네트워크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의식, 사회관계 또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는 것 이외에도 그거에 준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다른 만족감을 갖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의견 들으면서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필요한 부분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구혜정 이사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광진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작년에 했던 연구조사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토론자 4분의 토론을 다 들은 후에 발표자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김욱진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욱진입니다. 이번 광진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광진복지재단 랜선 세미나에 이렇게 토론자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구혜영 이사장님께 굉장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광진복지재단과 광진구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조금이나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 욕구 조사를 하셨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어쨌든 부족한 점,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번에 그 발표 자료를 읽었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잘하신 부분, 앞으로 조금 더 강조했으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6, 7가지 정도의 꼭지를 잡아서 이번 토론을 한 약 1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 이미 그 구혜영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그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신 것 같지만, 첫 번째 꼭지는 제가 이 연구가 어떤 의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크고 아주 훌륭하고 분명하다. 왜냐? 그 광진구 복지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책 자료 구축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제가 봤어요. 하지만은 제가 물론 이제 구혜영 이사장님께서 조금 이제 서두에 조금 말씀을 언급은 하시긴 했지만, 저는 그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4년 주기로 실시되는 그 광진구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사회 보장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 연구가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점을 조금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제가 좀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광진복지재단에서의 복지욕구 조사를 만약에 주기적으로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면은 포괄적 사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 조사하고 조금 차별성을 둬서 조사 대상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조사 범위 또는 방법론 등을 조금 더 달리해서 독자적인 어떤 고유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조사에서는 문제 중심적 아니면은 대상 중심적인 그런 어세스먼트 형식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이 연구가 광진구 복지 시정에 그 구정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미 연구진들도 연구 자료에서 그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조사 자료를 읽었을 때 상당히 이게 포괄적 사정의 이제 그 느낌을 많이 주긴 했어요. 그래서 광진구의 인구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인 샘플 안에 노인 인구가 너무 과잉대표 있어서 연구 결과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광진구의 복지 욕구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인구가 60%인데 대부분의 결과들이 뭐 돌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함의점을 이끌어내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노인 인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인구 비율에 맞춰서 그 샘플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뽑아내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조금 자원조사 꼭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욕구조사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자원조사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꼼꼼하게 광진구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지만은 어떻게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만약 자원들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또는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건 GIS라고 하는 공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리적인 미스매치 불균형 문제를 언급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지리적으로 미스매치 되는지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쪽 꼭지 욕구조사와 관련돼서는요. 청년에 관한 조사는 뭐 어쨌든 그 대상자별로 보면은 청년을 먼저 말씀드리면 광진구는 2030 세대가 3분의 1, 3명 중에 1명의 주민이 2030 세대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코멘트할 부분이지만은 2030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제 그 청년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공정의 관점에서 일자리와 주택을 포함한 이런 후생복지 정책 전반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논의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발견을 했고요.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연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진 제언에 저도 강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평균적으로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걱정스러웠고요. 노인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인구가 그 샘플에 과잉 대표되어 있다는 문제점 외에 이건 굉장히 사소한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연구를 할 때 그 설문지 안에 뭐 커뮤니티 케어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어서 사실 저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정책적 개념정의 하는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겨우 이제 알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설문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연구의 어떤 신뢰성에 조금 저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참여에 관한 욕구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아까 구 이사장님도 뭐 이제 지역 공동체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응답자의 무려 40% 이상이 평균 거주 기간이 20년이 넘는데요. 물론 노인 인구가 과잉 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2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은 향후 그 광진구 내에서 지역 공동체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에 이미 토양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꺼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굉장히 조건이 좋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5번째 꼭지로 FGI 결과에서 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팬데믹,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길게 굉장히 적기는 했는데 핵심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전에 그 마지막 그 구의 사장님이 그 결론 부분에서 복지는 손길이라고는 말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복지의 핵심은요, 스킨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팬데믹, 코로나19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우리 복지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들, 물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많이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의 필요성이 커졌고 그래서 아까 이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비대면 서비스, 일반적인 서비스를 포함해서 뭐 정보 접근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로의 성급한 전환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광진구 안에서도. 왜냐? 복지의 본질은 그 스킨십에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1차적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욕구 이용자들은요, 정말 이 언택트 이런 디지털 활용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아무리 제공을 해도 끝까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실 분들은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 그러한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거리 두어지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새로운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을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소수의 사회복지사 현장 실무진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로컬 서비스, 스킨십 서비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좀 버리지 말고 항상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만남과 어울림의 기회를 최대한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이제 또 FGI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돌아다녔을 때 항상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뭐냐면은 민관 협력을 얘기를 하지만 관에서 민관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데 그런 관 쪽에서 민간의 복지 자원과 전문가들을
파트너로 보고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아직까지도 제가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관리, 통제, 동원 대상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실 그 관쪽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GI에서 나온 것 중에 복지 서비스 이용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기관 설립 시설 특화 추진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얘기지만은 이게 항상 우리 복지계에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전문화, 특수화는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안이지만은 시설의 업무 수행 능력, 교통 접근성, 인프라 구비 정도에 대한 다각적 평가 없이 추진해버리면 오히려 복지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문제 악화시켜서 사각지대 초래할 수 있고요.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시설은 저런 사람들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씌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조심스럽게, 그래서 다기능성 부여도 같이 동시 추진해야 된다, 시설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6번째, 이제 2가지 꼭지 나왔으니까 빨리 이렇게 너무 길게 시간을 소모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2가지, 6번째, 7번째는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면요. 앞으로 광진복지재단을 비롯해서 광진구 복지 서비스 제공의 구정과 관련돼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뭐 이사장님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자원봉사라든지 우리가 기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원봉사나 기부는요, 사실상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자원봉사나 기부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나 기부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민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가르쳐줘야지만이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즉 시민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 연구 결과에는 좀 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광진복지재단의 이제 향후 연구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바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회를 이 연구 결과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그 시대적인 의제, 공정이나 정의나 뭐 불평등 이런 것들의 원인이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면적인 복지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녹아들어 있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두드러졌다면은 훨씬 좋은 시의적절하고 뭐 휘발성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아무튼 시의적절한 그런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대를 꿰뚫는 의제를 상정하고 항상 이런 연구를 하실 때에는, 그래서 결과의 바탕을 두어서 예측을 해서 항상 화두 던지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연구 및 사업 수행 기관이 되었으면, 뭐 기관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욱진 교수님께서는 연구 조사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재현의 전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의견 중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의 차별성을 가져 재단의 독자적인 연구 및 조사 영역의 성립에 대한 의견은 자치구에 설립되어 있는 재단의 연구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조사의 경우 올해 민간자원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 GIS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장애인, 노인, 공동체 참여에 대한 제언, 광진구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진복지재단에 바라는 점 등 학계 전문가로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2번째 토론으로 중국종합사회복지관의 한은경 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종합사회복지관장 한은경입니다. 작년에 2020년 광진구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면서 광진복지재단과 3개 복지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토론 시간을 제한을 위해서 토론문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방진복지재단에 방진구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의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회와 환경 변화를 반영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속도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있던 사회 시스템은 티핑 포인트가 되어 현재 5년 정도가 앞당겨진 2025년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적 변화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방진구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한 것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욕구조사는 번역별 또는 기관별 파악하고자 하는 바를 기반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기관의 사업 개발에 참고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면 이번 방진구 복지욕구조사는 방진 구민의 통합적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방진 구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방진구 전 지역의 평균값을 내다보니 번역별, 지역별의 특성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욕구조사에서는 지역 주민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FGI를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인터뷰는 방진구의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서비스 측면을 바라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안 마련을 찾기 위한 노력의 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진구민 전체 욕구를 대변하기에는 케이스 수의 제한과 계층별로 다양하게 하고자 욕구조사를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응답률이 높아 다양한 계층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진구 복지욕구조사와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바라보는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회적 주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층,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복지 대상,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1인 가구의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29.8%에 비해 향후 2045년에는 36.2% 비중을 차지해 4인 가구 7.4%보다 5배가량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진구에서도 현재 전체 가구 수의 46.3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방진구에서는 20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가 방진구 전체 인구의 3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는 주거, 취업, 경제, 사회적 관계 등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은 고독사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청년들에게 연애, 결혼, 출산, 산모가 아닌 취업, 사회관계를 포함한 다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M4 세대라 불릴 정도로 새로운 복지 대상자로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 청년들의 위기를 들여다보고 이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 사회에서 자립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건강 보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대상에 대한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진구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1순위, 2순위 모두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순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지원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들의 건강 보건 영역의 요구와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높게 나온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교육 및 사회복지 시설
시설의 시간, 인원, 공간 등의 축소, 제한적 운영으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이 반영되어졌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물질적 방역에 따른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이전에도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는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바이러스의 위협은 우리 사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비대면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심리정서적 우울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치료자 수는 59만 5,043명으로 2019년 한 해 치료자 수 79만 8,495명을 6개월 만에 따라감으로써 하반기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60대 계층에서 가장 많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증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 30대에서 고의적 자해 건수도 2019년에 비해 80.5%, 87.2%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정보의 부재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로 정보, 교육, 서비스, 소비, 소통 등 언택트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장애, 고령자,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을 비롯한 디지털 접근에 어려운 대상자 또한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디지털 정보화 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91.7, 활용 수준 68.8, 역량 수준 60.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는 고령층이 64.8%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 75.2%, 저소득층 87.8%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2020년 교육,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및 신종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초연결 기반의 4차 산업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기술의 발달은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의 속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빠르게 변화하게 합니다. 앞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티핑포인트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여기에 맞추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복지 서비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 위기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방진 국민의 50%에 다다를 정도로 청년, 중장년층 1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 경제, 건강, 사회관계 등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취약한 중장년층의 1인 가구에 대한 지역 기반의 지역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진군의 동별 권역별로도 거주 주민들의 생활 여건, 노인, 청년, 다문화 가족 등 인구 분포도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도 등 다릅니다. 따라서 거주 주민들의 활동 범위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욕구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보건 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있어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서는 더욱 취약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재원 및 인력,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역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의 언컨택트 생활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불편한 소통보다 편한 단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칫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심리적 방역을 위한 소규모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분담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육,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접근을 가속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접근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디지털 소외계층 또한 증가하므로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및 교육을 빠르게 세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도 불안감 및 어려움이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 이용자들과의 관계, 소통, 서비스 지원 등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별, 시설별 간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인력, 공간 운영 지침 등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 광진구 복지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광진복지재단과 함께 광진구 각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 현장의 모두는 광진 구민들의 행복한 삶에 동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사업의 시너지를 내는 데 힘을 모으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군의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욕구의 변화, 청년층, 중장년 1인 가구,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적 우울감, 디지털 소외 등 지역사회의 변화와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에 대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전문가로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제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은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광진주거복지센터 한선혜 센터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광진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선혜입니다. 오늘 광진복지재단 세미나에서는 광진구의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단락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그리고 광진구 주거 실태와 주민의 주거 욕구를 저희 3년의 센터 사업을 경험으로 좀 거칠게 정리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자치구의 역할은 무엇이고 얼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훑어봤고요. 네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향후 과제나 제안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입니다. 그 주거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하고 있다라고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2009년에 유엔의 헤비타트에서는 주거권에 대해서 적절한 주거라는 개념을 도입했고요. 인권을 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주거권에 대한 정의가 도입되었고 이거로부터 해서 주거에 관한 그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그 레일라니 파르아라는 유엔 주거권 특별보좌관이 방문을 해서요. 저희 주거 실태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한국은 적정 주거에 대해서 그 수십 년간 전반적인 주거 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택 정책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같은 주택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을 많이 펼친 거에 대한 평가였고요. 그러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그 주거비 부담과 주거 환경의 질은 굉장히 열악하여서 그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정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3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거 복지와 주거 재생과 주택 시장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택 시장은 민간 임대 시장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거복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지자체의 역할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들 하시는 부분이 주택 시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만 앞쪽에 두 가지 영역, 주거복지와 주거재생은 반드시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주거복지는 그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주거재생은 뒤쪽에 몇 가지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광진구의 노후주택의 그 현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주거복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요소로서의 주택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주거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주거지원 서비스 두 가지가 결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주거복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광진구의 주거 실태와 주민의 주거 욕구를 몇 가지 실태 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 2015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서울에는 모두 16만 5,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강서구가 이제 18,685가구로 가장 많고요. 광진구는 0.43%, 589가구로 25개 자치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2017년에 서울시 주거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아래쪽에 표로 보시면 노후주택에 사는 연령별 가구 비중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중장년에 그 무주택 임차 가구의 76.5%가 15년 초과된 주택에 사시고 30년 초과된 주택에도 21%나 사시고 노인 인구들도 굉장히 노후된 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소득 계층별로 비중을 보면 지금 주택을 보유한 임차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50% 이하인 분들이 그 15년 초과된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요. 무주택 임차 가구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이 그 15년 초과되거나 30년 초과된 주택에 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차산 그 자락에서 발생한 마을하고 한강 둔치를 조성한 그 주택가가 확대되면서 단독하고 다가구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발전을 했고요. 노후화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0년 광진 통계연보에 의하면 광진구는 총 89,132호의 주택 중에서 경관연수가 상당히 초과된 아래쪽 표를 보시면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노후되면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하지만 그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20년 초과되고 30년 이하인 주택 또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노후된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만 가고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노후된 주택이 있는지 동별로는 좀 파악할 수 없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거에 관련된 복지 욕구가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좀 거칠게 몇 가지를 보면은 지금 오늘 세미나의 기초 자료가 된 광진구 복지 욕구 조사에 의하면은 주거 지원 서비스를 4가지 영역으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주거 공간, 주거 유지비, 편의 시설 및 안전장치 그리고 주거 필수용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응답자 중에서 1순위가 가장 필요한 게 비용 지원이라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질문에서 비용 지원이라고 답하셨고 다음으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라고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는 장애인이 주거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다가구 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주거지이고 그게 이제 일부 지역은 굉장히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저는 추측하고 있고요.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택 개조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연구 한 가지 더 보시면은 2019년에 청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 기본법이 발동이 되고 각 자치구마다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19에서 34세 청년 53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청년들의 75.3%가 원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청년 정책 분야로 청년 주거 안정화를 42.5%가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자리, 생활문화 여건, 권리 참여 보장 이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그 조사 이외에 저희 센터의 상담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저희 상담 대상자 중에 많은 부분이 1,471명이 주거비 지원, 그리고 임대주택, 공공부조, 주택금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에서 저희가 3년을 그 광진구에서 센터 사업을 하면서 광진구의 주거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구민들의 그 주거 욕구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자치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주거 관련해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은 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누구나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포용국가를 목표로 해서 2025년까지 4가지 영역으로 그 핵심 요소를 삼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주거였습니다.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그리고 서비스 연계 4개 영역이었습니다. 주거가 굉장히 중심이라기보단 기본적인 그 요소로 대두되었고요. 또 사회복지 환경이 조금 이런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리고 광진구도 작년부터 서울시 돌봄 SOS 사업이 시행되었고 거기 주거 편의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또 자치구 중심으로 복지사무가 이전하는 그런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민간협력의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2020년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면 광진구는 주거복지 관련된 사업을 좀 제가 훑어봤더니 토탈홈케어 서비스가 있고 돌봄 SOS 사업에 주거 편의 서비스 있고 또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주택 개량 지원, 광진구 119 주택 운영 정도가 있습니다. 뭐 자치구의 예산은 아니지만 서울시 사업으로 광진구에서 지원을 받으신 가구도 많은데요. 2020년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과 같은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369가구가 지원을 받았고요. 요거는 지금 그 서울시 사업과 여기 지금 주택 개량 사업은 지자체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 있는 부분 주거돌봄 서비스는 저희 센터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주거돌봄 서비스가 338가구 지원을 했고요. 지원 내용은 집수리, 청소, 방역, 빨래와 같은 것이고요. 기타 무료 이사나 긴급 임시주택 운영으로도 34가구가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1인 가구 안심마을 사업을 했고 도시안전과에서 1인 가구 생활안심 물품 지원 사업을 했고 이건 서울시 사업이고 올해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린 이유는 광진구의 주거 욕구들, 주거복지에 관련된 욕구들이 이 정도 나온 게 아닌가 하고요. 사실은 더 있죠. 사업이 중간에 10월에 마감이 되는 것도 있고 여름에 마감이 되는 것도 있고 예산 상황 때문에 다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그 주거비 지원, 지금 위쪽은 주택 개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아래쪽은 주거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진구에서 2020년 서울형 임차 보증금으로 6가구 지원받으셨고 서울시 긴급 주거비로 25가구, 그 다음에 그 지자체 지원으로는 광진구 긴급구호가 구호 중에서 주거비 9가구, 저소득 구민 지원에서 주거비가 11가구, 그리고 희망시드에서 주거비가 14가구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거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가장 아마 지자체가 그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주택인데요. 그래서 다른 광진구와 유사한 주거 환경을 가진 다른 타구의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조금 안내하려고 합니다. 금천구는 청년,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족 등 그 소셜 믹스된 복합단지를 포함해서 총 20개 동 264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자체 예산 없이 LH와 SH하고 협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북구는 30개 동, 성동구는 7개 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광진구는
그 청년 도전숙 12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향후 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일장에서 주거복지 세 영역이 아니고 주택정책의 세 영역으로 주거복지, 주택개조, 그다음에 주택 공급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주택 공급 부분, 민간 임대사 시장 빼고 두 가지 점에서 주거비 지원도 좀 확대돼야 되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앞쪽에 보시면은 좀 중복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이게 지자체의 그럼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면서 주민의 욕구도 반영하는 어떤 지원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요거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주거비 지원도 확대해야 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타구의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좀 벤치마킹해서 광진형 공공 임대주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진구의 주거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주거복지 정책이 대상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세밀한 어떤 전달 체계 구성이 필수적인데요. 주거복지센터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에서 홍인옥 박사님은 이런 주거복지 정책은 지역성에 근거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논의 속에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좀 규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 그 민간에서는 주거 관련된 단체 8개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매월 원래회의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나누고 공동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광진구의 공식적인 민간협력 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한선혜 센터장님은 복지의 여러 영역 중에서 주거 영역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광진구의 주거 실태와 주민들의 주거 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진구 내에는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과제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거 욕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으로 광진구 복지정책과 최윤정 주임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 복지정책과에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020 광진구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제일 좀 직접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주제로 잡았고요. 일단 간략하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조사해서 지역에 필요한 중장기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복지 분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보건, 문화, 교육, 고용, 환경, 주거나 뭐 기타 분야를 같이 포함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4년 계획에 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제 잠시만요. 일단 그냥 제가 수립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을 이제 매년 내려주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등 그 단계로 해서 계획 수립을 이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조사, 뭐 지역 주민욕구조사, 지역사회보장 욕구파악조사 같은 지역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뭐 각 사업이나 뭐 계획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획은 지역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20일 이상의 공고기관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거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최종 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것은 이제 저희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 최종 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광진구는 2018년 11월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 계획은 19년부터 22년까지의 이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욕구조사에서는 6개 욕구 영역의 21개 지표로 400가구 정도의 표본 조사를 대상으로 이제 전문 조사원이 동별로 가구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뭐 초집단 FGI도 활용도 하고 뭐 그리고 너무 떨려. 근데 이제 실태 파악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도 진행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욕구조사뿐만 아니라 뭐 재정이나 사회복지 예산이나 뭐 행정조직 분야 시설 뭐 이런 현황들도 다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립한 4개년 계획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광진으로 이제 설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7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세부 계획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 이제 복지욕구 조사랑 같이 연관을 지어갖고 좀 이제 전략별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추진 전략은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케어 조성입니다. 요게 저희가 처음에 이게 지금 2020년 광진구 복지욕구 조사 결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1순위로 노인이나 장애인의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처럼 2018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6점 만점에 2.22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뭐 그 다음으로 노인 돌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장애인 돌봄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선호하는 형태에서는 선호하는 형태에서는 그 시설 입소가 사실 4.1%로 그렇게 그 당시 높게 나타나지가 않았어가지고 국민들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이용시설의 형태와 자택에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서비스 공급 방식을 선호한다고 그때 당시 이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를 통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케어 조성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거는 보다 보편적이고 생활 기반의 지역사회 공공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상시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따라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복지 조사 결과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수요 항목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응답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공급 또한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가 5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만상질환 정기점검이나 위생용품 제공, 건강 및 보건정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2018년도나 2020년도 조사 결과 모두 질병에 걸렸을 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질병 발생 이전의 상황을 예방하고 뭐 그런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여가 활동 보장입니다. 2020년도 이제 재단에서 한 서비스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활동 참여의 어려움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조사 당시에서도 지난 1년간 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경험에 참여 경험이 없다가 1점으로 전체적인 평균 1값 1에 가깝게 나타나서 직접 참여하는 문화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나 예술인 모두가 문화예술에 참여하거나 창작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문화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내 공감대에 따라 광진구민의 여가 향유 기반 및 여건 제고를 통해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보장해서 삶의 질 향상 기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광진구 욕구조사
응답 결과 평생교육 및 기초학적인 학습의 어려움이 6점 만점에 1.272점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과 종합 상담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평생교육은 9.8%의 선호도를 나타냈는데 공급에 있어서는 3.3%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서 평생교육의 확대를 통해 주민의 지적 욕구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서 네 번째 추진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2020년도에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지난 1년간 교육 상황의 어려움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다고 대답하고 외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활동의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51.4%로 나타나서 추진 전략이나 정책 방향 설정이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추진 전략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지역 주민 욕구 조사 결과 광진구민이 선호하는 복지 서비스 시설 유형은 공공이 68.9%, 그리고 이용하기 원하는 복지 서비스 시설 종류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시설은 24.6%, 아동복지시설은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대부분이 이용시설인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한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광진구 내 복지시설은 영유아 관련 시설이 이번에 조사 결과처럼 가장 많고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시설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진구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 및 활용을 통한 전문적 지원 체계의 구축 거점 역할을 하고자 광진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해서 다섯 번째 추진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 전략은 사회적 일자리 확대입니다. 취업, 창업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은 6점 만점에 2.232점으로 외부 지원 서비스 필요성에서는 1순위의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순위의 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복지 서비스는 1순위로 직업 상담 알선이 26.5%, 2순위로 직업 능력 개발이나 직업 교육이 20%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여섯 번째 추진 전략을 설정해서 청년이나 중장년, 여성,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각 계층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추진 전략은 사람 중심 복지 서비스 내실화로 설문조사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하기 원하는 서비스 시설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 아동복지 시설 순으로 복지 수요가 높고 선호하는 복지 서비스 형태로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급에서는 사실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일 많고 현금을 제공하는 형태는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분석하에 사람 중심 복지 서비스 내실화라는 추진 전략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책적 탄력성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2018년도에 했던 지역복지 욕구조사랑 그 2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재단의 결과에서 좀 유사한 결과가 많이 도출된 것처럼 이제 보였었는데 그게 지역사회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게 유의미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이나 시행할 때 이런 결과들을 좀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비전과 7가지 추진 전략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이제 7가지 추진 전략 아래 10개 중점 추진 사업과 55개 세부 사업으로 해서 65개의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세부 사업이 일부 변경되거나 신설 폐지되는 과정을 거쳐서 당의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이렇게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으로 이번 2020 광진구 지역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 여러 분야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구민들이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가 좀 그러니까 좀 적은 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다만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기초생활 해결에 대한 어려움이나 뭐 아동 양육 및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높이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좀 특이하게 보였던 점은 지식정보 활용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전혀 어렵지 않다와 매우 어렵다가 좀 비슷한 비율로 답변이 되고 이 응답자 비율에서 노인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연령별로 지식정보 활용에 대한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차년도 계획 세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이제 저희가 수립하려고 욕구조사를 외부 기관에다가 용역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 속에서 재단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된 게 사실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좀 5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재단에서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요 지역복지 욕구에 대해서 좀 데이터도 축적하고 지역사회 욕구를 관리하는 게 좀 의미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떨고 부족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정 주인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광진구 제4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서 김욱진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재단의 연구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단의 욕구조사 결과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 전략들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우 욕구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욕구가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 분석,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분 토론에 관해 발표자이신 구혜영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네 분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욱진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계에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그 현장뿐만 아니라 또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함을 보이시는 교수님이셔서 특별히 이번에 모셨는데요. 정말 그 탁월함에 그 예리함까지 더해져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이루어진 이 연구 보고서는 우리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고 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만족도 또 복지관의 어떤 이용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보기 위한 연구였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설문 문항이 다소 겹치거나 뭐 내용이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용자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이 복지관들의 어떤 좀 서비스들을 좀 다양하게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겸해서 이제 광진구의 복지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우리 광진구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또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대상들 또 그런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었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이 좀 포괄적인 의미였다면 다음 연구서부터는 문제 중심적 혹은 대상 중심적인 그런 측면으로 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한은경 우리 중곡복지관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중곡복지관은 정말 그 주민 서비스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복지관이고 또 특히나 이 중곡복지관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원들 또 이런 것들 잘 활용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오늘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시고 특히 복지관의 중요한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저희 재단에 제언해 주신 부분들 잘 기억하고 다음번 우리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하고 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한선의 센터장님, 주거복지센터에 이제 센터장님 오셨는데요. 사실 한선희 센터장님은 주거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지금 강력하게 만들고 제안하려고 준비 중이셔서 제가 그 열정을 예,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토론으로 모셨는데 정말 광진구의 주거복지가 꼭 필요하고 정말 많은 부분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것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광진복지재단도 이런 부분에서 함께 힘을 보태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윤정 주인님께서 오셔서 정말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있었던 그런 여러 자료들과 또 복지재단 자료를 비교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 자체가 어떤 관 중심의 어떤 그런 제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점을 두었다면 광진복지재단은 상당히 이제 민간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계획들이 되어 그 설문조사 연구 과정에서 포함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비슷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쩌면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광진복지재단은 이런 다양한 복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조사 연구하는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그 한은영 이번 우리 광진복지재단의 연구원님께서 저희들이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자원에 관련된 부분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의 제언들 이런 것들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금 갖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오늘 주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 복지재단에 반영되어져서 이제 활용되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랜선 세미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광진 복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또 필요한 그런 서비스 있으시면 광진복지재단으로 제안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욕구를 말씀해 주시는 것에 응답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건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구혜영 이사장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광진복지재단은 복지 관련 세미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2차 랜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2차 세미나 때는 광진구 사회복지 및 유관기관 선생님들과 주민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광진 주민 복지 욕구를 말하다 랜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